준혁이 정색을 하며 나섰다. 수희, 내 아내한테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치과의사라고. 이어서 바로 준혁의 어머니가 싸붙였다. 마치 그동안 쌓인 원한을 풀어헤치듯이 말을 마구 내던졌다. 학교 선생님이란 사람이 좀 교양 있게 살거라. 여기 왔다고 다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건 아니다. 맵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알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덜 불행하단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64세 김유순 씨 사연입니다. 김 씨는 울먹일 때마다 들썩이는 딸애의 작은 어깨를 바라봤다.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왔다. 세상살이 모든 결국은 돈이 문제였다. 딸애의 슬픔도 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놈의 돈은 다 어디 가 있는 건지 너무 속상했다. 딸, 너무 절망하지 마라. 내 더 알아보마. 더 이상 알아보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딸애는 자기 서름에 복받쳐 더욱 슬펐다. 형편대로 서로 사정에 맞춰 시작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다. 물론 결론은 돈 문제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말을 가장 싫어했는데 이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예비 시모는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 하는 만큼 너희 집에서도 하길 바란다. 결혼은 양가 집안의 수준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그게 맞지 않으면 결혼이 될 수 없다. 신혼집은 신랑 측에서 마련하는데 30% 이상은 신부 측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 외 혼수도 반씩 나눠서 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의 소형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넘는데 집값만 4억, 5억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에 대해 신부 측에서는 누차 사정을 얘기했었다. 저희 딸의 결혼에 뭐든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애미 된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해 혼수를 조금 줄이고 집은 변두리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합니다. 지금 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 층이 결혼을 못하는 건 능력 때문이에요. 능력이 안 되면 결혼도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있는 거 출발부터 제대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반복되면서 딸애는 자괴심에 괴로워했다.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이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더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 해야 될까 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봤자 그게 올바른 일일까 걱정돼. 내 결혼 때문에 엄마 노후까지 위험해지는 건 바라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저쪽 집에서 그렇게 과한 요구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것뿐이다. 어떻게든 더 힘써보자. 김 씨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지만 턱도 없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주변에 돈푼깨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빌려 쓰기도 힘들었다. 남편이 있었더라면 그나마 무슨 수가 있었을 테지만 그건 다 부질없는 희망이고 능력이 안 되면 결혼도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더 얘기해봤자 싫은 소리만 나올 것이다. 괴로워하는 딸의 모습은 차마 더 이상 보기가 힘들었다. 얘야, 이참에 이 집을 팔자. 그래서 나는 전세로 들어가 있어도 괜찮으니 그렇게 하자. 엄마, 아빠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내가 알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팔아 없앨 수 있겠어? 그렇다고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 데서야 그게 변명 같은 변명이 되겠냐? 준혁 오빠한테 내가 더 말해볼게. 그래도 오빠 말은 어머님도 좀 들어주시지 않겠어? 아니, 그동안 준혁이는 이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다면서. 그 말은 자기 엄마 요구대로 하자는 입장인 거겠지. 그러니까 사돈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고. 수인은 준혁에게 전화를 했다. 오빠,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봐. 우리 형편상 조금만 욕심을 줄이자고. 우리는 살면서 모아가는 재미로 살면 되잖아. 응? 그 문제로 나도 엄마하고 많이 다퉜어. 처갓집 형편을 생각해서 더 줄이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결혼을 파혼하라고 해. 그러니 낸들 별 수가 있겠어? 오빠,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방이 2개든 3개든 결국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빠가 확고한 결심을 밝혀준다면 어머님 입장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수인은 준혁에게 좀 적극적으로 어머님을 설득해보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런 재촉도 몇 번 하니까 준혁도 짜증이 났다.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엄마한테 사정을 봐달라고 했다니까. 그런데 솔직히 엄마가 못할 정도의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 내 주변을 봐도 그 정도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해. 준혁의 말을 듣고 수인은 더 깊이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너무 다른 인식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근본적인 물음이 생겼다. 준혁이 나를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부모의 거센 반대라도 이겨내야 했다. 결국 준혁이도 어머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았다. 다시 말해 이 결혼 조건이 준혁이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준혁이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바라온 사람의 모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이었다. 오빠는 어머님이 요구하는 혼수가 적당한 선에서 나온 말이란 거지. 아니, 주변을 돌아봐. 거의 비슷한 말일 거야. 물론 너의 집 형편을 감안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말은 일반 상식 선에서 얘기한다면 혼수 금액이 크다는 건 아니란 말이지. 결국 우리 집이 문제라는 거네. 오빠, 그건 이미 거듭된 말이고 그걸 이겨내는 게 사랑의 힘 아닌가 하는데. 오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려운 우리 집 형편을 보살펴줄 아량은 없다는 거야? 야, 말이 왜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냐?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몇 번이나 엄마한테 부탁했던 거지. 그런데도 안 된다는 엄마를 내가 외면할 순 없잖아. 결혼한다고 엄마를 버릴 수는 없다는 너도 똑같잖아. 알았어. 여태껏 몰랐던 오빠 마음의 일면을 제대로 본 것 같아.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너 그게 무슨 의미야? 수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준혁 역시 지금 수준의 혼수 자금은 가장 기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사람을 위해 그런 기준을 타개해 나갈 마음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이젠 지쳤다.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중에 김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집을 내놨다. 현 시세보다 약간 낮게 호가를 불렀다. 매수자가 당장 없으면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 2달도 남지 않았다. 매수자가 있다 해도 이사 문제가 있어 간단치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수인은 준혁의 집에 갔다. 준혁의 집안은 아버님은 중학교 교장으로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 준혁의 여동생도 초등학교 교사였다. 듣기로는 할아버지도 교사였다고 한다. 뼛속까지 교육자 집안이었다. 준혁만 회사원이었다. 수인은 준혁의 집에 갈 때마다 괜히 너무 엄숙해지는 분위기가 싫었다. 남을 가르치기만 해서 그럴까? 주로 말하는 위주로 대화를 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았다. 아버님도 무슨 말을 할 때 교훈적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수희의 목소리는 상냥했고 맑았다.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그래,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 저번에 나하고 통화하시고 더 나온 얘기가 있었냐? 예비 시모의 물음이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두 사람을 위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시모는 냉랭한 톤으로 말했다. 그게 양보고 말고 할 게 있어야지. 기본적인 혼수 자금이다.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구나. 사돈의 마음을 내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사정이야 거의 비슷하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전혀 희생을 하지 않으시려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님, 저의 엄마가 희생적이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날 있을 수 없었겠지요. 수인은 가슴 한편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섰다. 네, 그동안 돌아가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그런데 사정이라는 게 결국 돈 문제인데 우리라고 해서 돈이 많아 집값 70%를 대겠다는 게 아니다. 오로지 니들의 시작을 순조롭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염원에서 그런 거다. 우리라고 노후 대비를 마다하겠냐. 네, 아버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저희 엄마도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는 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 예비 시모가 다소 격앙된 상태로 말을 꺼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의 혼수자금 수준을 더 낮추자는 건 내 아들의 행복을 갉아먹는 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까짓 돈이 자식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니? 그러니 너의 어머니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한다. 정말 자식들의 행복을 원하시면 집이라도 내다 팔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부모된 입장 아니겠니?
수희는 그렇게 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본질적인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예비 시모가 적극적으로 집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대야 한다고 하는데 남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의아스러웠다. 어머님, 그 집은 엄마의 남은 유일한 재산이고 특별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집을 마련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더욱 집에 애착하시는 엄마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 자체에 대한 엄마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어진다면 엄마가 온전히 세상을 버텨낼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 집에 대한 애착은 그럼 누구는 없겠냐.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 마련하는데 사연 없는 사람 어딨겠냐. 집이 유일한 재산인 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형편이다. 유독 너희 집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특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구태스럽구나. 집에 애착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다. 사연이라는 게 저희 집만 특별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과연 그 집 한 채마저 잃었을 때 세상에 자신을 내세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찾기 위해 엄마의 모든 게 희생되는 게 두렵습니다. 예비 시모의 같은 말은 계속되었고 결혼은 양가 서로 비슷하게 맞았을 때 나중에 좋은 결실을 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집 한 채 없어지지만 대신 딸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보상이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 했다. 이틀 후 수희는 엄마한테 자기 결혼을 그만 멈춰야겠다고 했다. 김 씨는 예상한 딸의 반응이었지만 각오가 달라 보여 긴장을 했다. 얘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어 다시 집 한 채 사다오. 그렇게 생각하자. 아니야.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결혼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엄마의 노후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건 분명해.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하면 나 역시 변할 거야. 자기 자식 챙기고 가르치는데 정성을 쏟아야겠지. 엄마한테 집을 사줄 수 있다고 하곤 하겠어. 현실적으로 못할 거야. 그러면 준혁이하고 의논을 했냐? 오빠도 대충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야. 본인도 결혼에 기준치가 있다 하니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 많이 실망했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딸아, 이 집 내놨다. 수희는 놀래 벌떡 일어섰다. 언제? 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혼자 살래. 그래 능력이 안 되면 결혼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당장 연락해서 취소해. 취소하란 말이야. 수희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오늘따라 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딸애가 힘들어할 때면 다독여 주던 남편이 생각났다. 수희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남들보다 더 조숙했다. 고사리 손으로 엄마 수고했다고 안마를 해주고 자기 옷을 빨아서 널고 개고 입었다. 누구 의지할 때 하나 없는 외동딸에다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 옷도 마음대로 못 사 입고 남의 옷 가져다 수선해서 입고 학교에 다녔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점심 도시락 반찬이 없어 맨날 김치만 가지고 가도 늘 당당했다. 그것조차 부모님께 고맙다고 하는 아이였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번 보지 못했다. 남들 다 가는 놀이공원에 부모 손을 잡고 다녀보질 못했다. 신발은 늘 낡고 허름해서 손가락질을 당했다. 바나나를 중학생 때 처음 먹어본 아이였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딸에는 그래도 늘 밝고 상냥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부모님 걱정에 근심을 달고 살았다. 가난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그런 딸애가 결혼을 앞두고 또 다른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는 부동산에 연락해 매도 의뢰를 취소했다. 딸의 성화에 버티지 못한 김 씨는 어쩔 수 없었다. 딸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딸을 괴롭히게 할 수도 없었다. 김 씨도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억지로 엮어 만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나. 행복을 부부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미 두 사람의 간극은 커져버렸다. 아니, 애초에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것일 수 있다. 딸과 준혁의 차이는 김 씨 눈에도 벌써 보였었다. 단지 딸이 좋아하는 것을 어쩌겠나 싶어 놔뒀다. 과연 준혁이 힘들게 살아온 딸의 여정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다. 수희가 검소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궁상을 떨면 남보기에 없어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 없이 말을 하는 예비사위를 보면 딸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보였다. 수희가 검소하고 절약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궁상을 떨 만큼 너덜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딸애는 자기 쓰는 데는 아끼지만 엄마나 주변에 뭘 할 때는 손이 큰 편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안사돈이 전화를 했다. 김 씨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받았다. 수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준혁이와 성격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솔직히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이 세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얘들의 차이는 자라온 환경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준혁이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지 아빠의 자식 사랑이 유별나서 특히 더했습니다. 풍족하니까 여유롭고 성격이 느긋합니다. 그런데 수희는 너무 모자라게 살아서 돈 문제에 무척 각박한 것 같더군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들락거리면서 선물 같은 선물 하나 없었습니다. 서로 성격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했으니 걔들끼리 결혼에 대한 얘기를 끝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 사돈께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격 차이를 가지고 파혼한다는 말인가요? 준혁이가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생겼다고요. 결국 사돈께서 혼수 자금을 너무 아낀 게 이런 결과에 이르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안사돈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혼은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시지요? 그건 사돈께 달린 문제 같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없다면 결혼은 힘든 거지요. 전적으로 사돈께서 말씀하세요. 김 씨는 착잡했다. 딸애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지를 받질 못했다. 의도가 어떻다는 걸 알았을 뿐이었다. 안사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말씀을 드리지요. 얘들의 의사를 존중할 겁니다. 굳이 돈이 부족하다면 솔직히 지금 제시된 금액보다 더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지요. 진정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겁니까? 네. 더 이상 비굴하게 돈 문제로 딸애가 괴로워하는 걸 못 보겠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고통받을 일이라면 그런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다 자기 팔자소관이겠거니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정리하셨다니 잘 됐네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수희는 결혼 못할 겁니다. 해도 가난한 집이랑 하겠지요. 악담을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결혼은 그렇게 파혼이 되었고 모든 건 신부 측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공표되어 버렸다. 수희는 준혁의 전혀 다른 일면을 알게 되면서 파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다른 일면이 오히려 준혁의 본질인 듯 했다. 혼수 비용도 결국 준혁의 최종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준혁이 어릴 적부터 뭐든 풍족하게 자란 성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희는 그런 준혁의 일방적인 인식에 전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그렇지 않아도 평생을 고생만 한 어머니한테 다시 또 빈곤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식의 도리에서도 그렇고 한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랬다. 언제였던가 준혁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가난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부유한 건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야. 없는 자를 위해 있는 자의 것을 빼앗는 걸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인간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야. 그런 인식을 가진 준혁은 사회의 정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평등이나 공평 같은 개념을 싫어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처음에는 그런 게 전부 준혁의 일부의 견해로만 지나쳤었다. 지금에야 그것이 본질적인 준혁의 인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수희 자신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고방식이었다. 아예 이쯤에서 끝낸 게 두 사람을 위해 다행이라고 위안 삼았다. 그로부터 6개월여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수희는 우연히 친구로부터 준혁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며칠 후 결혼을 한다는 말이었다. 신부는 치과 의사라고 한다. 준혁의 어머니 쪽에서 중매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왕 다 끝난 일인데 수희는 가슴이 시려왔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흔해 빠진 허언이었나. 이제야 보이는 거지만 준혁은 허영심이 있었다. 다만 겉으로 자제를 많이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수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성실성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높이 샀었다. 그런 남자라면 내 어머니한테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다. 완벽한 신랑감이 어디 있겠나. 우리는 모자라는 걸 서로 도와주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닌가. 관심을 안 쓴다면서도 준혁에 대한 소식에 귀가 먼저 반응을 했다. 듣기로는 호화로운 결혼식이었다고 한다. 신부 측 아버지가 정치계 거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수희 입장에선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결혼식이었다. 그런 결혼식을 할 사람이었는데 자신과 같은 존재와 꾀죄죄한 결혼을 할 뻔했던 준혁이었다. 그를 위해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수희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자괴심마저 들어 고개를 흔들었다. 잊어버리자.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그것이 최선의 자기 합리화였다. 김 씨는 딸의 파혼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부끄럽고 한심한 자신의 삶의 행적은 너무 초라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었을 것이다. 그래도 굳건한 딸애였다. 모진 풍파를 헤쳐온 아이였기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가지고 오던 길이었다. 도로에는 차들이 엉켜 있었고 인도로 오토바이들이 달렸다. 그날따라 유독 차들이 많았고 거리는 번잡했다. 김 씨는 무와 파, 당근 같은 채소류를 몇 가지 사는 바람에 무거워진 짐을 2개로 나눠 들었다. 그랬어도 힘에 부쳐 몇 미터 걷다가 쉬고 몇 미터 걷다가 쉬고 그렇게 간신히 가고 있었다.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돌진해 달리는 바람에 김 씨는 더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 가로수에 잠시 기대어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어떤 행인 하나가 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얼굴을 보니 아직 젊은 사람이었는데 양복을 입고 있어 만류를 했다. 양복 버리겠어요. 천천히 가니 그냥 가세요. 아닙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저쪽으로 가는 방향이니 가는 데까지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휴, 고마워요. 세상에 이런 수고를 끼쳐서. 젊은이는 그냥 웃기만 하면서 김 씨와 보조를 맞춰 걸어주었다. 얼마간 걸어가다 갈림길에서 멈췄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나는 반대 방향이네요. 집이 가까웠으면 음료수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고마워요. 김 씨는 젊은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중간 키의 얼굴은 헬쑥했는데 몸은 다부진 듯 자세가 반듯했다. 인사를 하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뭔가 아쉬웠다. 저런 남자라면 수희하고 잘 어울릴 텐데 하고 엄한 기대를 해보게 되었다. 다시 걸어가는 중에 마을버스가 온다 싶었는데 뒤에서 수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잠깐만. 같이 가. 어쩐 일이냐. 오늘 일찍 오게. 응, 어제 오늘은 한가했어. 그렇다고 놀다 온 건 아니고 농담을 하면서 웃는데 오랜만에 보는 수희의 웃음이었다. 웃는 딸애를 보고는 마음이 평온해졌다. 얘야. 좀 전에 어떤 젊은이가 짐을 들어줬거든. 그런데 네 생각이 바로 나더라. 어떤 남자가 엄마 마음에 쏙 들었을까? 모녀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뒤편으로 땅거미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졌다. 저 멀리 시장 쪽에는 이미 캄캄해져 있었다. 수희는 하루 종일 학생 성적 정리하는데 진을 다 뺐다.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상 몇 문제는 채점하기가 난감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다른 반보다 수희가 담이 많은 반에서 골찌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통해 보강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허울만 좋았지 실질적이지 못했다. 학생들은 괜히 학원 시간만 빼앗긴다고 반발하고 있었다. 그렇다. 수희는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다. 애들 가르치는 시간보다 교무 업무가 훨씬 많았고 부담스러웠다. 늘 일에 치여 살았다. 저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더욱 힘들었다. 고학년들은 수험에 대비한 공부만 집중하기 때문에 저학년과는 수업 부담이 달랐다. 또 나이대가 한창 민감한 연령대여서 말썽도 많이 벌어진다. 수업 외에 업무가 가중될 때는 거의 몸살이 난 지경이었다. 이수희 선생님. 이번 달 학생 교무평가에서 선생님 반의 하락률이 높았어요. 그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모레까지 교육청에 보고해야 돼요. 선생님, 그 반의 말썽꾼이 오늘도 또 걸렸어요. 그놈이 여학생들 치마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녀 몇몇 애들 교복을 망쳤다고 난리예요.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다.
얄개들의 끝없는 일탈은 언제 어느 순간에 튀어나올지 몰라 가슴을 졸이고 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퇴근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걷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았다. 보람이야 당연히 제자들이 깨우쳐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취감이었다. 수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다. 천직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도 어린 학생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았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끝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수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자연히 겸손해진다. 김 씨는 오늘 수희의 생일을 맞아 저녁에 불고기와 딸애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해주기로 했다. 늘 다니던 골목시장에서 장을 보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저번에 짐을 들어준 젊은이를 또 만났다. 어머, 총각 또 보네요. 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들어드릴 짐은 없나요? 그거라도 주세요. 저번처럼 그곳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격도 싹싹하고 공손한 태도가 정말 믿음직했다. 바르게 큰 사람을 보는 느낌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이가 짐을 받아들고 걸어가는 중에 뒤에서 수희가 뛰어오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딸애를 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헐레벌떡 수희가 뛰어오자 젊은이는 다소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여기 우리 딸이에요. 수희야 인사드려. 저번에 짐 들어준 그 총각이야. 안녕하세요. 엄마가 고맙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하면서 수희가 밝게 웃었다. 그의 젊은이도 웃는다. 별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그냥 들어드린다고 한 건데. 라며 겸연쩍어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엄마, 초면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일부터 끝내야 해서요. 다음번에는 정말 가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꼭 와야 해요. 네. 다시 불러주시면 다음에 꼭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게 환하게 웃었다. 노을이 짙게 깔린 길을 세 사람은 웃음꽃을 피우며 걸어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 씨는 이것저것 입어봤지만 맞는 옷이 없었다. 그동안 옷이라고 사입은 게 없었으니 뭐 하나 마땅한 게 있을 턱이 없었다. 됐어, 엄마. 그렇게 입고 지금 나가서 윗도리를 하나 사자고. 수희는 간단히 화장을 하고 김 씨와 함께 나들이를 했다. 수희의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제분이 서양화가로 활동하는데 그림 전시회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수희도 초청받아 엄마하고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화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명하고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은 호평을 받는 한국의 대표 작가라고 한다. 수희는 지하철을 타고 전시회가 개최되는 강남 쪽으로 갔다. 그냥 전시회가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간단히 공연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런 곳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는 엄마를 위해 수희가 특별히 초청장을 한 장 더 부탁해 받았던 것이다. 김 씨는 너무 마음이 들떠서 아침 식사조차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참가한 전시회에서 김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맞는다.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서 갈 수밖에 없었다. 수희는 엄마의 들뜬 표정을 보고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그동안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한 번도 모시고 다니질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 전시회가 열리는 화랑에 도착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화랑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화랑 정문 쪽에서 안내를 하며 인사를 하는 수희의 교장 선생님이 보였다. 주변에 몇몇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들과 화가인 듯 빵떡 모자를 쓴 사람들도 있었다. 수희는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바깥 조형물 있는 곳에서 행사를 기다렸다. 그때 우연치 않게 준혁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와 준혁의 아내인 듯 싶은 여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 준혁은 먼 발치에서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오랜만이네. 여기는 어떻게? 교장 선생님 초청으로 왔어. 김 씨는 준혁의 인사를 받는 척만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준혁의 모친이 준혁의 아내와 같이 수희 쪽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수희가 인사를 하자 준혁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이런 곳에 엄마까지 모시고 나오고 어디 초청장을 받고 왔니? 다소 당황한 수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자제분의 전시회라고 초청받았어요. 김 씨는 준혁의 어머니와도 간단히 목례로 인사를 했다. 서먹서먹한 사이라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다. 준혁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 준혁의 아내를 수희에게 소개했다. 우리 며느래다.
저기 보이는 저 빌딩에 치과 차렸어. 말하는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게 보였다. 그때 준혁이 아내를 부르며 수희에게 말했다. 내 와이프야. 강남에 새로 개업했어. 준혁의 태도를 보니 그 몇 개월 만에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았다. 마치 세상 물정에 새로 눈을 뜬 사람처럼 말이다. 와이프는 약간 새침한 표정으로 목례를 했다. 어딘가 도도해 보이는 게 웬만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을 것 같은 태도다. 초면인데도 슬슬 웃어가며 수희를 위아래를 훑어봤다. 얘기 들었어요.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결혼은 다 짝이 맞아야 하는 건가 봐요. 저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때 준혁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내가 저쪽에서 너 봤을 때 간단히 얘기해줬다. 뭐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있니? 우리가 서로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지. 준혁의 아내가 눈을 살짝 흘기며 수희한테 말했다. 여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나 보네요. 그런데 이런 화랑에 처음 오시는 분들 같네요. 그림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나오신 거지요. 저는 오늘 전시회 화가의 작품을 2점 소유하고 있었쇼. 그의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림에도 해안이 있어서 투자 좀 하고 있다. 수희야, 너는 이 화가 그림을 본 적은 있니? 어떠세요? 수희 어머님, 그림 보신 적 없지요? 김 씨는 무안해서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수희는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어머님, 뭘 자랑하시는 건가요? 며느님인가요? 그림인가요? 우린 무식해서 그림에 대해선 잘 모르겠고요. 며느님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선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순간 준혁의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준혁이 정색을 하며 나섰다. 수희, 내 아내한테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역시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겠더라고. 바로 준혁의 어머니가 싸붙였다. 마치 그동안 무슨 원한이 쌓인 것을 풀어헤치듯이 말을 마구 내던졌다. 수희야, 학교 선생님이란 사람이 좀 교양 있게 살거라. 여기 왔다고 다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건 아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알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덜 불행하단다. 아직도 아파트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니? 그렇게 궁색하고 옹졸하게 살아서야 어느 천년의 신분 상승이 되겠냐? 준혁의 어머니가 떠드는 동안 김 씨는 호흡 조절이 안 돼 숨이 가빴다. 악다구리처럼 달려드는 세 사람의 얼굴이 마치 악마의 화신처럼 느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준혁의 어머니는 수희를 몰아세웠다. 남의 자식 혼사길 막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누굴 평가하느니 마느니 떠드냐? 누굴 평가할 입장이냐? 분수를 모르고 말이야. 그때 이후 우리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아냐? 수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새 또 준혁의 아내가 거들고 나섰다. 여기를 살펴보세요. 다들 교양 있고 품이 있어요. 그림에 대한 안목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그림 구경만 해준다면 예술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를 지원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한 겁니다. 누구한테 초청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레벨에 맞게 행동하고 사세요. 수희가 말문이 막혀 잠시 멍해 있는 그때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희와 준혁의 일행이 언쟁에 몰입해 있는 동안 뒤돌아 다른 파트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던 사람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이분들 초청은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틈에서 다가온 사람을 쳐다본 수희와 김 씨는 깜짝 놀래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희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는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했다. 정장 상의에 꽃 한 송이를 걸고 있었다. 김 씨는 놀랬으면서 또 반가웠다. 총각, 여긴 어쩐 일로 왔어요? 시장 골목길에서 짐을 들어준 그 젊은이였다. 누구보다 더 놀란 사람은 준혁의 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아니, 박명준 작가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시는 건지. 준혁의 아내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물었다. 수희는 뭔 일인지 도대체 멍하기만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순식간에 만들어진 상황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명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두 분은 저와 제 아버지께서 특별히 초청하신 분들입니다. 명성만 바라보고 작품만 사주는 것보다 작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분들이 더 예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준은 손으로 안내를 하며 수희와 김 씨를 모셔갔다. 뒤에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준혁의 일행들은 괜한 자격지심에 빠진 듯 민망해 주변을 의식했다.
사람들이 자신들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불쾌했다. 준혁의 어머니가 어리 빠져 중얼거렸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아니 저 인간들이 어떻게 박 작가와 잘하는 사이란 말인가? 준혁의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인상이 표독스러워 보였다. 잠시 후 작가의 인사말이 있겠다고 안내방송이 나왔다. 사람들은 화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수희를 보고는 손짓을 했다. 옆에 같이 걷던 명준도 함께 갔다. 수희가 김 씨를 교장 선생님에게 소개드렸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씨가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교장 선생님도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이 선생님, 이번 전시회 작가가 제 아들인 건 말했지요? 명준아, 인사해라. 우리 학교 선생님이다. 아버지, 벌써 인사 나눴습니다. 다소 쑥스러워하며 명준이 대답했다. 그래, 구면인가? 어떻게? 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수희도 좀 민망해하면서 말했다. 이런 내가 이수희 선생님을 초대한 건 명준이 너한테 소개하려고 했던 거다. 이건 분명 좋은 인연인가 보다. 명준과 수희의 얼굴이 동시 붉어졌다. 그랬다. 교장 선생님은 그동안 수희를 깊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픔을 이겨내는 자세도 그리고 늘 남을 배려하는 자세,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가 너무 좋았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반원 형태로 쭉 모여 섰다. 큐레이터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박명준 작가를 소개했다. 박명준 작가가 박수를 받으며 앞으로 나왔다. 카메라 후레쉬가 여기저기서 마구 터졌다.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다. 수희는 미술에 관심이 없어 박명준 작가의 명성을 잘 몰랐다. 수희는 자신이 들고 있는 전시회 팜플렛을 그제서야 넘겨봤다. 박명준의 프로필과 사진이 실려 있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대충 넘겨버린 팜플렛이었다.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 같았으면 자세히 봤을 텐데. 명준의 인사가 계속되는 동안 준혁의 가족들 인상은 굳어 있었다. 뭔가 찝찝하고 편하지 않은 감정에 휩싸였다. 특히 준혁은 명준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콤플렉스 같은 걸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빠졌다. 프로필만 봐도 박명준이 대단한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파리 유학파로 그동안 유럽에서만 전시회를 3차례나 개최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벌써 국내 유수 대학교 부교수를 겸하고 있었다. 그림 가격이 국내 탑3에 들 만큼 인기까지 있는 작가다. 중요한 건 이제 그의 나이 35세라는 것이다. 발전 가능성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대표 서양화 작가로 등극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준혁의 아내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연상되었다. 혹시 박명준 작가와 수희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가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시기심에 어쩔 줄 몰랐다. 감히 수희 정도의 여자에게 어떻게 박명준 같은 사람이 어울린다는 건지 세상 불공평했다. 뭔가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그럴수록 수희에 대한 악감정은 더욱 커져갔다. 시기심에 빠지면 상대방보다 당사자가 먼저 피폐된다. 시기는 단순한 질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인간이 가진 가장 사악한 죄다. 명준의 인사말이 끝나고 큐레이터의 안내로 일부의 사람들은 따라갔고 수희는 엄마를 모시고 다른 방향에서 그림을 둘러봤다. 솔직히 말한 대로 그림의 문외한이었다. 특히 추상화라면 더욱 기이할 뿐이었다. 어떤 심오한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듯했다. 김 씨는 생전 처음인 그림 구경에 감동했다. 뭔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이런 그림 속에서 나름 찾아가는 게 있으려니 생각하면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을 벌렁거리게 하는 건 명준이 아까 한 말들이었다. 우리를 자신이 특별히 초청한 것이라고. 더구나 한번 본 수희를 바로 알아봤다니 김 씨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초청한 게 명준을 소개해 주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세상에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린 인연을 말하는 것 같았다. 준혁의 가족들 앞에서 명준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은 너무도 짜릿했다. 인생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다더니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임이 분명했다. 그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반전을 바라고 사는 걸까.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현실을 고통스러울 것이다. 유독 자신만 괴로운 건 아니다. 그 괴로운 현실을 버티는 힘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인데 그 희망의 구체화는 바로 반전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 반전 때문에 사는 것인 줄도 모른다. 내 모든 역경을 뒤집어 엎어놓는 반전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느꼈다. 명준이 손님들을 별도로 만나고 나서는 김 씨 쪽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구경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직은 솜씨가 부족해서요. 어휴,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그림 볼 줄은 몰라도 무조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수희가 옆에서 웃었다. 저도 그림의 문외한이라 이렇게까지 명성이 대단한 줄 몰랐어요. 부끄럽습니다. 명성이라고 할 것까지 없고 더 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다리도 아프실 테니까 길 건너편 카페에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전시 끝나고 여러분들과 미팅이 있을 텐데 저희까지 챙길 필요 없어요. 저희는 좀 이따가 그냥 가볼게요. 커피는 다음에 마시죠. 수희는 명준의 입장을 배려해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명준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있고 하니 커피라도 대접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수희는 김 씨와 맞은 편 카페에 들어갔다. 김 씨는 다리가 저릴 지경에 이르러 다행이었다. 몇 시간을 서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몸이 아직 덜 회복된 탓이었다. 잠시 후 명준이 카페에 들어서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몇몇 사람들에게 명준도 아는 얼굴인지 목례를 했다. 그 시선에는 준혁이 가족들도 있었다. 그들은 수인애가 오기 전부터 카페에 와 있었다. 시기심에 가득 찬 준혁의 아내가 수희를 보더니 준혁에게 말했다. 열등감에 빠진 인간들은 누가 자신을 조금 챙겨주면 그게 관심 있는 줄 착각한다니까. 그러나 명준이 수인의 좌석에 앉는 것을 본 준혁의 아내는 눈이 돌아가 버릴 지경이었다. 그런 걸 눈치챈 준혁은 마음이 불쾌해졌다. 누가 봐도 수희를 질투하는 모습이다. 그것은 명준에 대한 아내의 마음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아내가 수희에 대해 말을 쏟아낼 때마다 준혁은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수희와 명준의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싫었다. 명준이란 존재가 이미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내와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을 벌려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그 틈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불안한 것은 분명했다. 명준은 들고 온 넓은 가방 속에서 작은 그림 하나를 꺼냈다. 수희 씨, 제가 드릴 건 없고 오늘 전시한 작품 중에서 소품 한 점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희는 어쩔 줄 몰랐다. 전시한 작품을 벌써 떼어서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 너무 특혜 같은 느낌이 들어 난처했다. 제가 받아도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에 대해 앞으로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알고 받겠습니다. 김 씨는 그런 모습에 감명받아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 일 모른다더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다. 수희의 표정을 봐도 마음이 흡족한 듯해서 더욱 기뻤다. 오랜만에 활짝 웃는 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더 행복했다. 수희가 한 가지 묻고 싶다고 했다.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건가요? 엄마는 보통 인연이 아니라며 그게 궁금했답니다. 아, 거기에 저희 아틀리에가 있습니다. 그쪽이 건물들도 높지 않고 멀리 산도 있고 무엇보다 조용해서 좋아요. 이제 1년여 돼 갑니다. 혹시 작업하시는 곳에 언제 한번 불러주실래요? 화가들 작업하는 곳을 보고 싶어요. 그럼요. 며칠 내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번호를 찍어주세요. 작업실이라고 해봐야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여러 군데 작업실을 내봤는데 그곳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도 같이 오세요. 수희는 처음으로 명준을 찬찬히 바라봤다.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거리감이 전혀 안 들었다. 무엇보다 겸손했다.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들어주는 입장이었다. 조금이라도 거들먹거리지 않았다. 유명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우월감도 없었다. 유명화가라는 인상보다 평범한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다. 수희는 결혼을 문턱에 두고 끝내버린 입장이어서 이제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수희는 몰랐다. 어느새 자신이 명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문득 깨닫고는 스스로 놀랬다. 좀 전에 만났던 준혁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아내는 그냥 차별주의자 같기만 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한테는 강자처럼 구는 속물들의 차별 말이다. 물론 남을 탓할 수는 없었다. 그런 준혁을 좋아했던 자신을 되돌아봐야 했다. 인생 경험의 문제만 아니었다. 미숙한 자신의 인격과 인성을 성찰해야 했다.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파혼이 수희 자신의 인생에 쓰디쓴 약이 될 것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봐라. 자식의 도리로서 당연한 것들을 놓치고 크고 멀리만 바라봤었다. 어리석게도 자그마한 행복들을 놓치고 큰 행복만 찾았던 것이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크고 원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다. 두려워 말아야 한다. 실패하고 시리에 빠지더라도 그게 곧 쓴약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자. 수희는 홀가분하게 잠시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다짐했다. 10개월 후 어느 날 명주는 성인 키만한 커다란 거울을 짊어지고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할 수 없이 4층까지 들고 갈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어머님, 빨리 열어주세요. 아니, 웬 땀이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짊어지고 올라온 거야? 왜 곰 같은 짓을 했어? 경비 아저씨 한 분 용돈 드리고 같이 들어달라고 부탁할 걸. 미리 내가 알았으면 부탁을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좀 씻을게요. 끈적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얼른 씻고 나와. 수박 내올게. 수희는 어디 갔다고? 예. 친구 결혼식에 들렸다 온댔어요. 명준이 간단히 샤워한 후에 옷을 갈아입었다. 새삼 선풍기 바람이 시원했다. 김 씨가 수박을 잘라 명준 앞에 내놓았다. 수희 친구들 거의 다 결혼했어. 너희도 빨리 날짜 정해야지.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곧 어머님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신혼여행지는 선택했어? 아니요. 수희 씨하고 더 얘기를 해봐야지요. 아직 정하지 못했대요. 김 씨는 그렇게 말하는 명준을 바라봤다. 그런 것조차 수희의 의견을 따라주려는 명준의 포용심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김 씨는 딸애에게 늘 얘기했다. 너 명준에게 잘해라. 그리고 시댁에 자주 인사드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소중한 것이야. 그게 삶이고. 알았어, 엄마. 더 노력할게. 명준 씨 좋은 사람이야. 교장 선생님도 너그러우셔. 아빠처럼 모실게. 나는 한 집에서 같이 사시자고 했더니 극구 반대하시네. 그렇지. 야, 나도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혼자 사는 게 신간 편해. 부모 자식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지. 수희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얼굴에서 지나온 삶의 회한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늘 외로운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안다면 외로움보다 살아있는 경이로움을 알게 될 것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지혜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